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 이후 여야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고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인사 문제로 굉장히 좀 어수선하는 상황이죠. 여야 대치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각 당이 판단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좀 판단이 다르죠? 지금 현재는 다른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또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키거든요, 사실은. 이게 당론을 결정을 해서 반대를 할 거냐 찬성할 거냐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라북도 지역에 가서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본인도 낙마할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결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자유투표에 맡겼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 부분 또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기류가 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자유투표를 하면서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멀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압박 또는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투표를 해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거지 당론을 결정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여론, 특히 호남 여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또다시 두 번째 낙마가 이루어져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 공방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에 대해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당의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빠질 때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중도 정당으로서의 세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탈호남에 따른 정당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하나의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김희수 후보자의 표결에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김희수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가 끝난 건데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잠정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또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갖고 결국은 본회의에 올리는 그 기간에 대한 문제들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자유투표는 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맡긴다라면은 뭐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김명수 후보자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에 여야 간사가 협의를 좀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당은 적격과 부적격을 변기해서 일단 올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표결로 갔을 때 그게 적격 부적격이 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표로 가지고 보게 됐을 때 40석의 그 성향을 가지고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와 나름대로 결을 좀 같이 하는 의원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단 2표 차이 때문에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의 표결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왔던 거는 국민의당이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맹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협치에 대해서 틀을 깨게 된 모든 원흉이 사실 국민의당의 책임론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무조건적으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분위기가 좀 열리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과거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사실상 독립성에 대한 여부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에 막상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순간 지난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또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도 해야 되고 산 넘어 산인데 일단 여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오늘 나왔던 얘기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야당이 당리 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 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인선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입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대립각만 세우려 든다면 원만한 국정 운영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곡간을 풀어야 합니다. 협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시정 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100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 대우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오만해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주목되는데 시정잡표 수준의 망호 궤변만 늘어났다. 이 추미애 대표의 그 최근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 발언을 사과를 먼저 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사실은 국민의당을 잘 설득해야 이 표결안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그렇죠. 상황에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이 좀 이제 강한 거 맞죠. 그건 조금 추미애 대표가 어떤 여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사실은 키를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물론 여당 대표 입장에서 두 정당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협치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성을 좀 본다고 하면 예.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인준안이 표결이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부담감, 예.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당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양보하고 받아주는 마음, 좀 아량을 베푸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당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좀 감정 싸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당도 부담이 많아요. 또다시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요.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비난을 안 받겠습니까? 예. 뭐 물론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일정 부분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당 대표가 전향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협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국민의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민주당이 손을 내밀 여지는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생각과 추미애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 표결 과정에서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협치에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추미애 대표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있었던 제보 조작 사건에 있었던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협조를 이끄는데 결국 어려움이 있었고 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국의 캐스팅 보트의 길을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면 이 국민의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역할을 했을 때 추미애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예. 결국은 국민의당은 의총을 통해서 추미애 당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추미애 당대표가 걷고 있는 길은 선명한 여당의 길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층의 목소리들을 집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의당은 더 강하게 사실 부결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 협치의 국면들이 꼬여갈 수 있는 건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그리고 그 외 의원들 간의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네. 아닙니까? 자, 본회의는 28일이죠. 네.
자,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현재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가장 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그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에 퇴임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백에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대법원 인준 표결을 미루게 됐을 경우에 국회가 갖게 되는 부담감도 상당할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인준 표결 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건데 여기에서도 아주 만약에 경우까지는 다 모든 가능성들을 상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김명수 후보자가 표결 처리돼서 그 임명이 되면 가장 좋은 거지만 부결될 수 있는 확률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부결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가 어떻게 거치를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언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부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의 상황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예. 국회에서도 최대한 이 국정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 시간대기 그리고 이 인사 문제를 다른 인사 문제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여야가 크게 뭐 논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그 김동чин 원내대표가 그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해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김인수 재판관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의 이런 협치 안 하는 모습에 대한 불만을 표로 지금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소신이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권이 싫으니까 일단 반대표를 던진다. 이건 예. 맞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청와대의 고민인 게 이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개인과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그렇죠. 장관 후보자의 그 임명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성진 지금 후보자는 자신의 거처 관련해서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않고 상황이고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예상될 걸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은 결과를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성진 카드를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연계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여당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야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보 진영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예. 인물을 청와대가 부담을 갖고서도 계속 임명할 거냐 그건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박성진 후보자를 그냥 낙마시켰을 때 명분이 없잖아요, 또. 그러면 결국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표결을 찬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청와대 지명 처리로 갈 거냐 아니면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 본인이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 국회가 만약에 부적격 판결을 내리면 본인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사실 네. 묵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다 택할 수 없다면 누군가 한 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를 만약에 포기를 선택한다면 지명 철회의 방법이 있는 거고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비는 방법이 있을 예. 건데 어저께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하기가 부담이었을 거기 때문에 3시까지 시간에 말미를 줬습니다. 그 3시라는 기간 동안에 자진 사퇴를 권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 안 할 경우에는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를 채택할 수가 밖에 없다. 근데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와 깊이 있는 교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같은 뜻을 걷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지명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건데 결국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예.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낙마한 사례가 김인수 후보자까지 6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낙마한 사례들을 총 비교해 봤을 때 예. 이번에 만약 7번째 낙마가 이루어진
떨어지게 됐을 경우 박성진 후보자가 그리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와서 국회에서 김명준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까지 된다면 8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깊은 고심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조국 수석을 임명했던 그 나름대로의 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로 다 엉그러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길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인사의 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쪽 입장에서 청와대를 원망할 수 있지 않냐. 왜 자꾸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인사를 청거를 하고 또 지명을 해서 그 부담은 국회, 즉 민주당 쪽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까 김병민 교수가 얘기했듯이 낙마한 여러 사람 중에 특히 과학 분야에 지금 문미역 과학기술 보좌관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성진 후보자도 그랬고요. 박기영 보좌관 같은 경우도 문미역 과학기술 보좌관이 천거한 게 아닌가. 그 문미역 보좌관의 천거 때문에 혹시나 인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만약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인사가 지금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청와대와 그렇게 뭐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연으로 봤을 때 뭐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후보자로 나왔을 때는 이 과학기술 보좌관에 적극적인 청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문미역이 과학기술 보좌관이 포항공대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또 물리학과 교수를 또 청구를 했어요. 이분도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고요. 또 문미역 이분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박사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본다고 하면 왜 포항공대 교수 출신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분이 거기에 보좌관이 있고 물론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누가 추천을 했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가 뭐 적극적으로 청구를 했든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청구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인사추천 실명제를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문미옥 보좌관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내 직을 걸고서는 추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청와대 인사 난맥에 대해서 이 상징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고르면서 20몇 번째 있었던 후보를 결국은 찾아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지 신탁 문제로 거부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징성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중소벤처부다 보니까 벤처에 대해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끄집어내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됐을 때 사실은 이게 정부의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는 관료 출신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관료 출신에 대한 배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사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좀 수정하고 다시 되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이런 영향일까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북한의 외교안보 상황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하락에 대한 원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층마저도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을
인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는 이제 안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상황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또 지시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나 이제 상황적으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태도가 우리 정부의 어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인사 문제에서 더 큰 실망감이 또 반영된 그런 지지율 하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배치를 최종 확정지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흔들리고 있었던 경향도 분명히 반영됐을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또 함께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게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갤럽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당시에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국민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오늘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불안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정책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점. 사드 배치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 얘기와 지금 현재 배치됐던 상황이 많이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들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일부 지지율 변화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마침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뭐 경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임플란트 기초 시술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외부 행사에 한쪽 뺨에 약간 멍이 든 자국이 났어요. 그 부분 가지고 뭐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깊은 고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번복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주말로 미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갖고서는 미리 좀 서둘러서 발표했던 측면들 굉장히 깊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애당초에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국익을 생각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등에서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고심에 찬 선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내 현안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18일 뉴욕 가는 문제, 그러니까 가더라도 좀 발걸음이 가볍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당이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입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협치가 삐걱거리고 협력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국회에서 계속 발생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문제가 유엔에 제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한의 제재가 영향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뉴욕 가서도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빨 2개 빠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즘 경남 거제죠. 문 대통령 생각 거기에 몸살 앓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뭐 김 교수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에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곳에 태어나신 거죠? 그것이 이제 50년도에 부모님께서 흥남철수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7살이 될 때까지 새들어 살았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었던 할머니가 계시다는 건데 그 할머니의 둘째 아들인가 그가 지금도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으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대통령의 생가다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보니까
뭐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도 하는데 집주인 살고 있어요라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랙터로 막아놔서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건데 집주인의 고충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를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 예. 거기까지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왔던 또 지지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의 좀 절충점들을 고민할 때가 되진 않았나. 그러니까 생가를 좀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다든가 이런 좀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저기 생가 복원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사실은 이제 예. 그 살고 있는 분, 그 아드님이죠. 그분이 거제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 지금 돌도 빼간대요. 그 돌담 왜냐면 길을 가져가겠다고. 담이 무너졌죠. 담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또 자고 있는데 뭐 밤에도 불쑥불쑥 들어오고 들어와서 사람이 사네 이러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에 매입을 요청했는데 거제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청와대 이걸 공을 넘긴 거예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 친서민 행보를 보이신 분인데 본인의 생각을 복원하는 것이 과연 괜찮겠냐 이러면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병민 교사하고 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에도요, 외국 대통령들의 생각을 복원해서 관광 산업을 하고요. 우리도 지금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다 복원해서 관광 산업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청와대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친서민 행보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저기 보면요, 거제시가 저기 들어오는 입구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쪽이라고 화살표까지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저 생가를 운영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 저 사시는 분의 고통도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를 가고 싶은 국민들의 여망도 받아주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생가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추미애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의 그 입씨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좀 악연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보조사 사건 때도 좀 네. 이렇게 앙금이 있었고요. 옛날 저기 유세 때도 네. 지난번 대선 지원 유세 때도 그때 그 폐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둘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영원한 비서실장이를 부르는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뭐 추미애 지금 현재 대표가 여러 가지 공격을 좀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감정의 골이 제일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지난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통화를 했던 사람 중에 박지원 대표 전 대표에 대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윗선에 대한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유미 씨 이후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대표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한솥밥을 먹었던 그렇죠. 말 그대로 형제와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해도 한국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또 입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예. 정적인 감정의 골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예. 있는데 지금은 박지원 전 대표는 현재는 의원의 입장인 거고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을 이끌어가는 당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예.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협치의 손을 좀 내밀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굉장히 냉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두 사람 다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굴해서 정치계 들어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루비콘의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두 분이 얼굴을 웃으면서 만나기는 힘들고 지난번에 어제 행사였나요? 지나가면서 얼굴도 한 번 더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 그런 행태라고 하면 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시고 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길 대받고 이러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데 예. 상당히 오랫동안 저 감정은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혁신안의 3차 혁신안 발표, 혁신위에 그 내용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또 나머지 친박 핵심 인사 2명의 출당 얘기 반발이 심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특히나 뭐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이미 징계를 받았다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복권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이제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 쌓기에 대한 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예. 또 현재 자유한국당이 107명의 의원 구성원들을 놓고 봤을 때는
때는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뭐 나름대로 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무리보다는, 그러니까 집단보다는 과거에 이제 친박계 의원의 성향이 강했던 의원들이 훨씬 더 세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또 다 등을 지고 갈 수는 없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이 지지부진한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뭔가 뛰어넘으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뿐만이 아니라 친박에 대한 개파 청산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선을 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마 이번 혁신안 발표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자, 충고의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권유하려면 혁신이 안에 태극기 부대들이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일종의 양두구육이다. 양머리 내놓고 개고기 파는 거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이부터 혁신을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새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넉넉지 않죠. 양당 모두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문제도 그렇고요. 그럼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혁신위가 내놓은 내용이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혁신위원회도 이미 친박단체, 혁신위원회에 내도 태극기 부대에 열심히 참석했던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청산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진정성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번 혁신안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박계도 반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3명만 얘기했냐는 거예요. 최경환, 뭐 예를 들면 누구죠? 서청원, 그리고 홍의원 이 3명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바른정당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3명만을 출당시키는 걸 끝나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예 친박 자체를 다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른정당의 내용인데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친박 청산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합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일부가 탈당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어제 뭐 끝장 토론했죠. 4시간 걸쳐서 했는데 일단은 뭐 그 11월까지는 전당대회를 일단 하기로 조기 전대로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갔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파 통합당의 갈등 잠시는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 전대 과정에서 다시 드러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론이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20명이 있는데 이 안에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의 최종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 합의에 뭐 당연히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20명의 현역 의원들의 생각과 그 바른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원외위원장과 당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보수를 다시 한번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위를 점할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원외위원장을 비롯해서 바른정당이 좋아서 새롭게 들어오게 된 특히나 젊은 당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통합 논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결국 이해운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던 과정을 보게 되면 최고위원회 몇 면의 구성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고 있는 거는 자강에 좀 더 많은 총의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만 이탈하게 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당대회까지 뭐 11월로 하기로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굉장히 좀 많은 정치적 이변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강을 넘어서서 또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능성까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담 주제 키워드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대담 나누시겠습니다. 자,
격이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네. 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 과정 때문에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명받지 못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죠. 네. 예. 두 가지가 보기 흉한 예, 꼴들이 맞아요. 많이 노출됐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정국을 거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태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만 바뀐 거예요. 방어와 공격의 입장만 바뀐 거지 결국은 막말, 그다음에 고성 이게 계속 남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가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 저렇게 막말과 고성을 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빛났던 것은 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 소신발언을 많이 했죠. 그랬죠. 예, 소신발언을 많이 하고 또 그 뭐랄까요 좀 유하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반대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예.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많은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보기 싫은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다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좀 많이 보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눈총을 산 게 아마 강경화 외무장관의 외모 관련 발언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 김중로 의원의 발언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중로 의원은 그 당시에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 나섰고요. 국민의당 의원입니다만 국민의당은 김중로 의원, 박지원 의원 두 명이 이제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질문을 나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야당 입장이라면 현재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꼬집어야 될 그 귀중한 시간에 강경화 장관의 외모 얘기를 잠깐 했던 바람에 정작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이 대정부 질문하게 됐을 경우에 동료 의원들이 같이 좀 앉아줘갖고 예. 국회 본회장을 가득 메워줘야 되는데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보였고 예. 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꼴 사나운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예. 가장 안타까운 건 나토 의원 연맹이 또 이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성이 오가는 장면들을 또 보면서 사진을 찍고 뭐 예. 했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하는 공간이 바로 이 민의 전당이 국회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께서 그 모습을 좀 반드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훈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